시어머니의 따귀 한 대로 시작된 500억짜리 복수. 제1장. 무너진 기념일. 나는 빌라의 전면 유리창 앞에 서서 마지막 장미 한 송이의 위치를 조절했다. 석양의 마지막 햇살이 유리를 뚫고 들어와 거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결혼 3주년 기념일. 나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기 위해 일부러 반차까지 냈다. 사모님, 케이크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저당으로 만들었어요.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요, 이모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도 돼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정성껏 준비한 요리 하나하나를 훑었다. 모두 남편 강민준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 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새로 산 샴페인 골드 색상의 원피스를 매만졌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다. 문이 열렸다.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 내 목소리는 갑자기 뚝 끊겼다. 민준의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모습이었다. 나의 시어머니 박미자 여사였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얽혀들었다. 민주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양복 재킷을 벗어 내게 건넸다. 엄마가 우리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침 기념일이라 같이 저녁 먹으려고. 나는 재킷을 받아들었다. 희미하게 배냥수 냄새는 민준이 평소에 쓰던 것이 아니었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그 날카로운 눈으로 거실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다. 겨우 3주년에 웬 호들갑이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내 시아버지랑 결혼 30주년에도 이렇게 유난 떨진 않았다. 나는 갑자기 위가 뒤틀리는 통증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는 건데요. 돈 얼마 안 들었어요. 얼마 안 들긴? 시어머니는 곧장 식탁으로 걸어가 2단 케이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거 하나에 최소 50만 원은 하겠구나. 그리고 이 꽃들 좀 봐. 그녀는 장미 한 다발을 움켜쥐었다. 이틀만 지나면 시들걸. 이게 다 돈 아니냐? 어머니, 그냥 앉으세요. 민준이 소파에 앉아 관자놀이를 주무르며 말했다. 지우야, 엄마 차 한 잔 드려라. 나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명 우리 둘만의 기념일인데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할까?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모든 서러움을 속으로 삼킬 뿐이었다. 어머님, 차 드세요. 나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 건넸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곧바로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뜨거운 걸 주면 어떡해? 날 데워 죽일 셈이냐? 민준아, 내 마누라 좀 봐라. 차 하나 제대로 못 타오잖니. 민준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지우야,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너무 뜨거운 건 못 드셔. 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고 묵묵히 찻잔을 받아 찬물을 더하러 갔다. 귓가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하는 말이 들려왔다. 집꼴 좀 봐라. 온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결혼 3년인데 배에 소식이 있기래. 돈 쓸 줄만 알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매일 9시부터 5시까지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살림까지 도맡아 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어지러운 집이란 고작해야 거실 테이블 위에 내가 읽던 잡지 몇 권이 놓여 있는 정도였다. 식사하세요. 나는 새로 탄 차를 시어머니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식탁에서 나는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 민준 씨, 우리 첫 데이트 기억나? 그때도 한정식 먹었었는데 밥 먹을 땐 조용히 먹어라.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시어머니가 내 말을 끊고는 생선살 한 점을 발라 민준의 밥그릇에 놓아주었다. 아들, 많이 먹어.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네. 민준은 어머니가 챙겨주는 반찬을 순순히 먹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알만 씹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답답했다. 그때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식탁에 내리쳐졌다.
이 생선은 또 왜 이래? 소금 공짜냐? 짜서 먹을 수가 없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제 입에는 괜찮은데요. 뭐라고? 지금 내 미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민준아, 내 마누라 좀 봐. 이제는 감히 나한테 말대꾸까지 하네. 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서지우, 엄마가 짜다면 짠 거지. 말 좀 그만해. 서러움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이 생선은 정말 짜지 않았다. 일부러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니, 이건 정말. 내가 채말을 끝내기도 전에 왼쪽 뺨에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내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나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 내 아들이 너 같은 걸 만나서 팔자를 망쳤어. 시어머니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나는 빠르게 부어오르는 뺨을 감싸주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쳐다봤다.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쉴 뿐이었다. 거봐, 꼭 엄마 화나게 만들잖아. 빨리 사과드려. 그 순간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난 3년간 꾹꾹 참아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가 내 옷이 너무 야하다며 마음대로 버렸던 일, 매주 예고 없이 찾아와 위생검사를 하던 일, 친척들 앞에서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비웃던 일까지. 그럴 때마다 민준의 대답은 늘 하나였다. 우리 엄마잖아. 당신이 좀 참아. 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나는 억지로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버텼다. 다 먹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하고는 침실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저 성질머리 좀 봐. 한마디 했다고 바로 토라지네. 민준아, 저런 며느리는 조만간 내 집안 거덜낼 거다. 나는 침실 문을 잠갔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졌다. 거울 속 여자의 왼쪽 뺨은 붉게 부어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과연 한때 잘 나가던 광고기획자 서지우가 맞을까? 3년 전 나는 서울 최고의 광고회사 제1기획의 최연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 아버지는 유명한 기업가셨다. 나는 사랑을 위해 잘 나가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민준을 따라 이 도시로 내려왔다. 아버지는 이 결혼을 극구 반대하며 연을 끊겠다고까지 하셨다. 내가 무릎 꿇고 빌어 허락을 받아냈고 아버지를 설득해 시댁에 결혼 지원금으로 500억 원을 주게 했다. 그중 300억 원은 시댁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차용금이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럴 가치가 있어. 그때 나는 아버지께 그렇게 말했다.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가. 나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열었다.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KTX 표를 예매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오직 내 것만 챙겼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버려둬. 저러다 내일이면 조용해질 테니 저런 여자는 매가 약이야. 나는 냉소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박미자 여사님.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2장 서울행 KTX 새벽 5시 반. 나는 바싹 마른 눈을 뜨고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 머리맡의 시계는 KTX 출발까지 3시간이 남았음을 알리고 있었다. 밤새 나는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잠든 상태였다. 눈을 감을 때마다 왼쪽 뺨에 그 불타는 듯한 따귀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나는 옆방의 시어머니와 민준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거울 속에 나는 몹시 초췌했고 왼쪽 뺨에는 아직 옅은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컨실러로 꼼꼼히 가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가릴 수 없었다. 옷장에는 민준과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단정하고 보수적인 스타일의 옷들이 가득했다. 나는 자조적인 미소를 짓고 옷장 맨 아래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진짜 내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 사놓은 몇 벌, 대학 시절 수상했던 디자인 습작들, 그리고 아버지가 성년의 날 선물로 주신 파텍 필립 시계. 그렇게 급하게 친정으로 꺼지시겠다?
문가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획 돌아봤다. 그녀는 실크 잠옷 차림으로 문틀에 기댄 채 비꼬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님, 나는 반사적으로 해명하려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오늘 서울 가요.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내 여행 가방을 확 열어젖혔다. 어디 보자. 뭘 훔쳐가나? 이건 전부 제 개인 물품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누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반항할 줄은 몰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미쳤나? 민준아, 빨리 와서 내 마누라 좀 봐. 민준이 졸린 눈을 비비며 뛰어들어왔다. 반쯤 싼 내 짐가방을 보더니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지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젯밤 일은 엄마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잖아. 왜 아직도 이래?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나는 실소가 터져나왔다. 강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렸고 당신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엄마는 연세도 많으신데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민주는 짜증스럽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빨리 짐 풀고 출근 준비나 해. 나는 심호흡을 하고 여행 가방을 닫았다. 저는 휴가 냈어요. 오늘 서울 가서 당분간 지낼 거예요. 그래? 그럼 아예 돌아오지 마.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다. 내 아들같이 잘난 남자가 이혼하면 더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설 테니. 엄마,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더니 나를 향해 말했다. 지우야, 그만 좀 해.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거 알잖아. 이런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력 없어. 집안일. 나의 3년간의 인내와 헌신이 그의 눈에는 그저 사소한 집안일일 뿐이었다. 나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민준 씨, 우리 결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생각을 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가려면 가. 근데 결혼지원금은 두고 가. 그건 원래 우리 강씨 집안 돈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그 500억 중에 300억은 차용금이에요. 차용증은 아직 저희 아버지 금고에 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민준도 얼어붙었다. 무슨? 차용금? 아무래도 그는 이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다. 나는 그가 갑자기 불쌍해졌다. 제 어머니가 이런 일까지 숨겼다니. 2019년 12월 5일 어머님께서 회사 자금 유동성을 이유로 저희 아버지께 300억을 빌려가셨죠. 연이율 8%, 3년 만기. 나는 계약서 조항을 침착하게 읊었다. 올해 12월 4일이 만기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헛소리 마. 그건 예단이었어. 엄마, 민준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그들 모자가 대치하는 틈을 타 여행 가방을 끌고 침실을 나섰다. 거실에는 어젯밤 미처 치우지 못한 음식 찌꺼기들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성껏 골랐던 장미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다. 이 결혼에 대한 내 희망처럼. 서지우, 너 거기 안 서.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쫓아왔다. 네가 뭔데? 우리 강씨 집안 아니었으면 네가 뭔데?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저는 링그룹의 외동딸, 홍익대 미대 수석 졸업생, 제1기획 최연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나는 돌아서서 그들 모자를 쳐다봤다. 이 타이틀 중에 강씨 집안 며느리보다 못한 게 있나요? 민주는 그 자리에 선 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졌다. 꺼지면 영원히 돌아오지 마. 내일 당장 민준이 시켜서 이혼 소송 걸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3년간의 악몽을 그 문 뒤에 가뒀다. 택시가 KTX 역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기사님은 배려심 있게 라디오 볼륨을 높여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이었다.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의 성의 없는 사과가 아니라 냉정한 생각이었다.
KTX가 북쪽을 향해 질주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3년 전 나도 이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었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을 향해 부푼 마음을 안고서. 그때 민주는 플랫폼에서 99송이 장미를 들고 나를 기다렸고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내게 최고의 삶을 선물하고 단 한 점의 서러움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얼마나 우스운가. 서울역은 여전히 인파로 붐볐다. 휴대폰을 켜자 수십 개의 안 읽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고 시어머니가 보낸 욕설 섞인 음성 메시지도 몇 개 있었다. 나는 듣지도 않고 모두 읽음으로 표시한 뒤 최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상에, 드디어 연락했네. 야, 너 그 모자, 뭐즈? 한테 해코지라도 당한 줄 알았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우렁찬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졌다. 수현아, 나 서울 왔어. 30분 후 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최수연을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너, 얼굴이 왜 이래? 나는 무의식적으로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아직 흔적이 남은 왼쪽 뺨을 만졌다. 시어머니 작품이야. 그 미친 할망구가 감히 널 때려? 최수연이 벌떡 일어섰다. 나 지금 당장 표 끊어서 그 여자 머리채 잡으러 간다. 나는 그녀를 잡아 앉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네 도움이 필요해. 최수연은 내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다. 내가 지난 3년간 시댁에서 겪은 일을 다 듣고 난 그녀의 표정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심각함으로 바뀌었다. 지우야, 너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우선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부터 떼자. 그리고 아버지께 연락해서 그 대여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아직 내가 온 거 몰라. 알려야지. 최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때일수록 가족의 지지가 필요해. 나는 잠시 망설이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지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소 지쳐 보였다. 아빠, 저 서울 왔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었다. 저, 민준 씨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마음 정했구나. 집에서 기다리마. 전화를 끊자 내 눈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제3장 반격의 서막. 최수연은 나를 그녀와 잘 아는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내 얼굴에 가벼운 타박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막 병원을 나서려는데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지우 씨 되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다. 저는 KM그룹 재무팀장장 실장이라고 합니다. 강 대표님께서 그 차용금 건으로 연락드리라고 하셔서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차용금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강 대표님께서 상환기한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십니다. 회사 현금 흐름이 최근 좋지 않아서요. 나는 최수연을 쳐다봤다. 그녀는 즉시 내 손에서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당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지우 씨의 법률 대리인 최수연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와 직접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끄는 최수연의 표정이 심각했다. 지우야, 뭔가 이상해. 이렇게 급하게 연락 오는 걸 보면 그 돈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30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다. 만약 시댁에서 정말 그 돈을 유용했다면 우선 아버님부터 뵙자. 최수연이 택시를 잡았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해. 아버지는 빌라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3년 만에 뵌 아버지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늘어 있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시더니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셨다. 하지만 내 얼굴에 상처를 발견하고는 순간 걸음을 멈추셨다. 누가 그랬냐? 그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3년간 쌓인 서러움이 툭 터진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는 어릴 적 내가 넘어졌을 때처럼 조용히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집에 들어간 후 아버지는 서재 금고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오셨다. 바로 당시 시댁의 차용 계약서였다. 지금까지 너한테 말을 안 했다만 아버지가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셨다. 지난 2년간 KM그룹의 경영 상태는 아주 좋지 않았어. 지난달에 사람을 시켜 장부를 확인해 보니 내 결혼 지원금 중 200억을 빼돌려 회사 손실을 메우는 데 썼더구나. 나는 손을 떨어 차를 치마에 쏟았다. 네, 뭐라고요? 더 최악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남은 100억은 박미자 여사가 무슨 테마주인지 뭔지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려버렸다는 거다.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그렇다면 내 500억 결혼지원금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아빠, 죄송해요.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때 아빠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손실을 만회하느냐야. 그는 최수연을 바라봤다. 최 변호사, 어떻게 보시오? 최수연은 차용계약서를 훑어보았다. 계약서는 완벽합니다.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지우야, 네가 결정을 내려야 해. 이 결혼 아직 되돌리고 싶어?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아니요,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아버지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최수연은 이미 노트북을 열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모든 온유함을 바칠 가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의 모든 날카로움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강민준 모즈는 명백히 후자에 속했다. 제사장, 진흙탕 싸움, 300억 대여금 중 현재 장부상 남은 금액은 20억이 채 안 됩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의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마우스를 꽉 쥐었다. 최수연이 고용한 법무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막 보내온 초기 조사 보고서였다. KM그룹의 재무 상태는 아버지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정확히는 18억 7,600만 원입니다. 화상회의 화면 너머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주 회계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게다가 이 돈은 지난주에 개인 계좌에서 급히 이체된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사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얼굴은 폭풍전야처럼 어두웠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은 됐습니까? 대부분 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주 회계사가 PPT 화면을 전환했다. 첫째, 회사 경영 손실을 메우는데 약 120억. 둘째, 소위 고수익 비상장 주식 투자. 사실상 폰지 사기였습니다. 셋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잡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약 40억 원이 박미자 여사의 개인 계좌로 유입되어 명품 및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헛들이 마셨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시켜 나를 얻고 자금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입속까지 챙긴 것이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최수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네, 이체 기록과 부동산 구매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주 회계사가 몇 장의 이미지를 더 띄웠다. 더 큰 문제는 KM그룹 자체가 이미 자본 잠식 상태라는 겁니다. 새로운 자금 수혈이 없다면 3개월 내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냉소했다. 파산이라니. 그들한테는 너무 쉬운 결말이지.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홀로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바라봤다. 3년 전 이곳을 떠날 때 나는 꼭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다짐했었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이었다. 오늘만 해도 벌써 17번째 부재중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우야, 드디어 전화 받았네. 민준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어디야? 엄마가 걱정하셔. 나는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나를 걱정해? 아니면 그 300억을 걱정해? 당신 다 알고 있었군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나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안 돼, 지우야. 내 말 좀 들어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 돈 엄마가 잠시만 빌려 쓰는 거라고 했어. 회사 사정 나아지면 바로 갚는다고. 빌려 쓰는 거라고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 어머니 개념 속에서는 뺨 한 대 때리는 것도 사랑의 손길인가 보죠? 지우야, 엄마는 그날 너무 흥분하셔서 그랬어. 이미 후회하고 계신다고. 내가 내일 바로 서울로 갈게. 우리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자.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전화를 끊자 나는 마치 몇 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최수연 말이 맞았다.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시랍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희미한 시가 향이 감돌았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와 대화 중이셨다. 내가 들어서자 아버지가 소개했다. 지우야, 이분은 진 교수님, 내 오랜 친구시고 지금은 한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신다. 최고의 민상법 전문가시지. 진 교수님이 온화하게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양, 많이 컸구나. 얘기는 들었다. 걱정 말거라. 아저씨가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도와주마. 감사합니다, 교수님.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진 교수가 서류를 검토해봤다. 아버지가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셨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복잡해. 강씨 집안은 대여금을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장부 일부를 조작했어. 경제 범죄 혐의까지 갈 수 있다. 나는 손을 떨어 물컵을 놓칠 뻔했다. 경제, 범죄요? 그럼 민준 씨는 지금 마음 약해질 때가 아니다. 아버지가 엄하게 나를 쳐다봤다. 그들이 내 뺨을 때릴 땐 손에 자비가 없었어. 진 교수님이 노트북을 펼쳤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니 우선 민사소송부터 진행하는 게 좋겠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우선 진 교수님이 돋보기를 고쳤었다. 강씨 집안의 자산을 동결시켜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야 해. 그리고 여론의 압박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론 압박이요? 방금 주 회계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박미자 여사가 벌써부터 자기 지인들 SNS에 뜬 소문을 퍼뜨리고 있단다. 네가 불임에다 노인 학대까지 했다고 말이야.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나는 화가 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흑백을 전도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주특기였다. 진정하거라. 진 교수님이 나를 안심시켰다. 현대사회는 증거로 말하는 법. 최 변호사가 상해진단서 떼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게 바로 반격의 무기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최수연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왔다. 큰일 났어요. 강민준 엄마, 방금 지역 인터넷 언론사랑 인터뷰했대요. 내일 기사 나간다고. 진 교수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내용인데? 무슨 재벌가 며느리의 실체 같은 막장 드라마 얘기요. 최수연이 눈을 흘겼다. 거기 제 친구가 일하는데 몰래 인터뷰 원고를 보내줬어요. 나는 최수연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몇 줄 읽자마자 화가 나 눈앞이 캄캄해졌다. 시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나를 사치와 허영에 물들고 노인을 학대하며 아이도 못 낳는 악독한 며느리로 묘사했다. 반면 자기 자신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핍박받는 불쌍한 시어머니로 그려냈다. 너무 파렴치해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기자회견 열어서 해명해야겠어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진 교수님이 내 손을 눌렀다. 지금 기자회견을 열면 저들 뜻대로 되는 거야.
저쪽 기사가 발표된 후에 한 방에 끝내야 한다. 아버지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 교수 말이 맞다. 지우야, 너는 내일 예전 언론사 친구들을 만나서 반격 자료를 준비해라. 최 변호사는 재산 보전 신청을 맡고 주 회계사는 계속 장부를 추적하고 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인터뷰는 예상대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 인터넷 언론사는 충격 반전. 재벌가 시어머니의 눈물의 호소, 며느리가 3년간 500억 탕진하고 폭행까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눈이 퉁퉁 부은 시어머니의 사진은 영락없는 피해자처럼 보였다. 기사는 순식간에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다. 저런 며느리는 당장 이혼해야지. 부잣집 딸들은 원래 저렇게 가정교육을 못 받나? 시어머니가 잘 때렸네.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잡기조차 힘들었다. 최수연 말이 맞았다. 인터넷상의 폭력은 상상보다 더 무서웠다. 내 인스타그램 계정은 순식간에 악플로 도배되었고 심지어 내 직장과 주소까지 알아내려는 신상털이도 시작되었다. 준비됐어? 최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계획대로 움직여.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내 대학 동기이자 현재 유력 언론사의 사회부 팀장인 이선우였다. 2시간 후 이선우의 주선으로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시어머니의 눈물 섞인 연기와는 달리 나는 사실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병원의 상해 진단서를 제시하고 시어머니가 나를 욕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에 감사했다. 그리고 강씨 집안의 자금 유용에 대한 초기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의 오해를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다만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먼저 알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인터뷰 영상은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었고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네티즌들은 강씨 모자를 신상털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가 카드 게임판에서 새로 산 에르메스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을 찾아냈고 그 시점은 KM그룹의 자금난이 심각했던 때와 일치했다. 누군가는 민준이 여비서와 나눈 수상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폭로했다. 심지어 KM그룹의 전 직원은 회사가 어떻게 분식회계를 했는지 폭로하기까지 했다. 내 휴대폰은 온갖 언론사의 전화로 불이 나기 시작했지만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최수연의 말처럼 때로는 계속 해명하는 것보다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저녁 무렵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뚜렷한 공포가 섞여 있었다. 서지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충격받아서 입원하셨어. 그래요? 참 안 됐네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알도 못 낳는 암탈기라고 욕하는 녹음 파일. 주치의 선생님께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릴까요? 민주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첫째, 협의 이혼. 둘째, 일주일 내로 300억 차용금 상환. 셋째, 당신 어머니의 공개 사과. 꿈깨. 전화기 저편에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천하의 쌍년이 감히 날 갖고 놀아?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다. 아무래도 강씨 집안은 하드 모드를 선택한 모양이다. 그날 밤 최수연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법원이 우리의 재산 보전 신청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강씨 집안의 부동산, 차량, 그리고 은행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다. 잘했어. 아버지가 드물게 웃음을 보이셨다. 이제 다음은 그의 말은 급한 초인종 소리에 끊겼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회장님, 문 앞에 기자들이 몇 명 와서 아가씨를 인터뷰하겠다고 합니다. 나와 최수연은 서로를 쳐다봤다. 동시에 무언가를 직감하고
휴대폰을 열었다. 역시나 재벌 가구 부갈등, 서지호 반격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다. 내 인터뷰 영상은 조회수 2천만 회를 돌파했다. 아무래도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제가 유명인사가 된 것 같네요.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기억해라. 여론은 양날의 검이다. 지금은 네가 우세하지만 언제든 뒤집힐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강씨 집안에서 참고만 살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서지호 이사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선 KM그룹의 재무팀장, 김진석 실장은 연신땀을 닦아냈다. 그의 양복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임원들 역시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네, 확고합니다. 나는 서류 한 부를 그들 앞으로 밀었다. 이건 법원의 결정서입니다. 지금부터 채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강민준 씨의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 교수님의 제안이었다. 강 씨 집안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 차라리 회사를 직접 인수하여 경영수익으로 부채를 상계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제안은 강 씨 모자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법 앞에서는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김 실장이 말끝을 흐렸다. 회사 상황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계좌는 동결됐고 협력업체들은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석 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임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내가 회사 사정을 이토록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 부장님, 나는 마케팅 부서 책임자를 향해 말했다. 내일부터 모든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기존 계약 이행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왕 과장님은 주요 고객사들과 연락해서 대금 지불 조건을 재협상해 주시고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하나씩 내려졌다. 임원들의 표정은 처음에 의심에서 점차 진지하게 기록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3년 전 제일기획에서 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이 순간 빛을 발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팀을 이끄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 회의가 끝나고 김진석 실장만이 자리에 남았다. 그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극도로 낮췄다. 이사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건 강 대표가 제게 파기하라고 지시했던 장부 백업 파일입니다. 아무래도 이사님께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나는 USB를 받아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 저를 돕는 거죠? 김 실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KM그룹에서 15년간 일하며 이 회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강민준 대표는 경영을 전혀 모릅니다. 오직 제 어머니 말만 듣고 회사를 현금 인출기처럼 여겼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까지 저들과 함께 침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임시 사무실로 돌아와 USB를 꽂았다. 그 안의 내용은 나를 경악하게 했다. 강씨 집안이 어떻게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공금으로 명품을 사고 사기성 투자에 돈을 쏟아부은 모든 이체 기록이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준이 몇몇 공무원과 맺은 특별한 거래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거면 저들 간방 가기 충분하겠는데 어느새 문가에 나타난 최수연이 휘파람을 불었다. 나는 조용히 파일을 백업했다. 일단은 가지고 있자. 최후의 수단으로. 마음 약해진 거야? 최수연이 눈썹을 치켜떴다.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일을 너무 막장까지 몰고 가고 싶지 않을 뿐.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최수연이 한숨을 쉬며 화제를 돌렸다. 아, 맞다. 아버님께서 네일린 그룹 이사회에 늦지 말라고 전해달라셨어. 나는 관자놀이를 주물렀다. 아버지의 심장이 원래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풍파로 건강이 악화되셨다. 의사는 최소 한 달간의 휴식을 권고했다. 외동딸인 내가 당연히 아버지의 이사직을 대행해야 했다.
뭔가 이상해. 나는 컴퓨터를 껐다. 강시모자가 너무 조용해. 박미자 여사 성격답지 않아. 최수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당신 남편의 비밀을 알고 싶나요? 오늘 밤 8시 롯데월드타워 37층 스타벅스. 나와 최수연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녀가 즉시 말했다. 가지마. 함정일 거야. 하지만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잖아. 나는 망설였다. 네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저녁 7시 50분. 우리는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 창가 자리를 잡았다. 최수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잡지를 보는 척하며 주위를 경계했다. 정확히 8시.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쓴 작은 체구의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내 테이블로 직진했다. 그녀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준의 여비서 김비서였다. 이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저 몰래 온 거예요. 강 대표님은 모르세요. 나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김비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봉투 안의 사진들을 꺼내 들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준이 젊은 여성과 호텔 프런트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에 찍힌 날짜는 우리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다. 강 대표님의 내연녀예요. 만난 지 4년 됐어요. 김비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회사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사님만 모르셨던 거죠. 4년.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 그리고 이것도요. 김비서는 또 다른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는 강 대표님이랑 박 여사님이 어떻게 이사님 결혼지원금을 빼돌릴지 상의하는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요. 내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었다. 그 달콤한 말들, 로맨틱한 프로포즈가 전부 돈 때문이었다니. 왜 이제야 제게 알려주는 거죠? 나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김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최근에 강 대표님이 저를 성희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음 희생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서요. 김비서를 보낸 후 나는 화장실에서 모든 것을 토해냈다. 최수연이 안타까운 듯 내 등을 두드렸다. 지우야,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나는 고개를 젓고 찬물로 세수했다. 그럴 가치도 없어. 지금부터 강민주는 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링그룹 이사회에 참석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고급 상업 부동산을 주력으로 하다가 최근 몇 년간 문화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직무대행이사로서 나는 조용히 방청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가 논의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주성 캐피탈과 협력하는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는 보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왕전무, 아버지의 오랜 동료가 심각하게 말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경기인데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리스크가 높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손에 든 기획서를 훑어보다가 이 프로젝트가 내가 제1기획 시절 참여했던 한 제안서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낡은 공장을 개조해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디자이너 스튜디오, 소규모 공연장, 문화상품점을 유치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내가 불쑥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왕 전무가 미간을 찌푸렸다. 서이사, 이 분야는 잘 모르지 않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에 저장해둔 예전 파일을 띄웠다. 2년 전 제가 제1기획에서 거의 동일한 제안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타겟 고객층, 수익 모델, 리스크 관리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회의실은 점차 조용해졌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재무 담당 이사가 망설였다. 주성 캐피탈이 투자금의 60%를 부담하겠다는 건 전문기관이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변 부동산 가치를 동반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최종 투표에서 내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왕 전무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린 회장님이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으셨군. 안목이 있어. 내가 겸손한 말을 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아버지가 헬스장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수술 중이라는 것이었다. 제6장, 가면 뒤의 얼굴.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실 등은 아직 켜져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한 지 오래됐지만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오셨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내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하더구나. 어떻게 갑자기? 나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장기간 스트레스가 원인이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최근 회사 일에다 내일까지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셨어.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만약 내가 단추 민준과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리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강씨 집안의 횡포를 참고만 있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지우야. 최수연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강민준이 기자들 데리고 병원 앞에 왔어. 아버님 뵙겠다고 난리야. 나는 벌떡 일어섰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 인간이 감히 여기까지 와? 화해하러 왔다는데 딱 봐도 언론 플레이야. 최수연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실시간 검색어가 떠 있었다. 강민준 장인병문안, 재벌 가갈등화 해국면? 나는 냉소했다. 좋아요. 내가 나가서 만나보죠. 병원 입구에서 민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과일 바구니를 들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우야, 아버님은 어떠셔? 걱정돼서 왔어. 누가 당신 장인이에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그리고 강민준 씨, 우리는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거리 좀 지켜주시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억지로 태어난 척했다. 지우야, 네가 아직 화난 건 알지만 지금은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할 때야. 가족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사기 결혼에 돈 빼돌리고 폭행까지 하는 그런 가족 말인가요? 기자들은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질문들이 포탄처럼 쏟아졌다. 서지우 씨, 사기 결혼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씨 집안이 결혼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나는 이 기회에 그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터뜨려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술실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심호흡을 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건강만 신경 쓰고 싶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제 변호사가 답변할 겁니다. 돌아서려는데 민준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지우야, 우리 따로 얘기 좀 해. 그 손 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키가 훤칠한 남자가 다가와 가볍게 민준을 떼어놓았다.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캐주얼하지만 품격 있는 옷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에서도 위험이 느껴졌다. 민준은 그를 아는 듯 표정이 즉시 공손해졌다. 윤 대표님, 어쩐 일이십니까? 친구 병문안 왔습니다. 윤 대표라 불린 남자는 담담하게 말하고는 나를 쳐다봤다. 서지우 씨 맞으시죠? 윤태준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친구입니다. 수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제야 아버지가 언급했던 이름을 떠올렸다. 주성 캐피탈의 창업자이자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의 파트너.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나는 겨우 대답하며 민준을 경계했다. 윤태준은 민준을 향해 나가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대표님, 여긴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서지우 씨를 더 괴롭히면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결국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씁쓸하게 자리를 떴다. 감사합니다. 나는 윤태준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요. 린 회장님과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수술실 등이 드디어 꺼졌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지만 아버지가 최소 한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드디어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엄중한 문제에 직면했다. 아버지는 린그룹의 정신적 지주일 뿐만 아니라 몇몇 핵심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고 계셨다. 아버지가 쓰러진 지금 누가 이 모든 것을 지휘해야 할까? 제7장 덫을 놓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에서 내가 임시회장직을 맡기로 결정되었다. 회의실을 나설 때 비서가 한 남성분이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윤태준이었다. 축하합니다. 서 회장님, 축하할 일도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 떠맡은 것뿐이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사회에서 하신 발언 기록을 봤습니다. 아주 통찰력이 있더군요. 그가 내게 서류 하나를 건넸다.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 보충 자료입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서류를 펼쳐보고 놀랐다. 상세한 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내 기존 관점에 대한 보완과 발전 방향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이걸 왜? 린 회장님과 저는 이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미소 지었다. 이제 린그룹이 여전히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지 확인하고 싶군요. 나는 서류를 덮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참여할 겁니다. 윤 대표님, 앞으로 협력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할 때 나는 그의 손바닥이 따뜻하고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다. 저녁 9시. 내가 분기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윤태준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내게 녹음펜 하나를 건넸다. 직접 들어보세요. 녹음은 강민준의 실망 섞인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윤 대표님, 어쩐 일이세요? 지우는요? 서 회장님은 일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듣죠. 윤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윤 대표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린 회장님과 가까운 건 알지만 이건 서지우 아버지의 건강에 관한 일입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들어야 할 텐데요. 강 대표님, 협박은 제게 통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강민준이 결심한 듯 말했다. 서지우 아버지, 작년에 제주도에서 종합검진 받으셨죠? 결과가 별로 안 좋던데. 간암 초기. 나는 손을 떨어 커피잔을 엎었다. 아버지가 간암이라고?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지? 내가 당신께 전하라고 하더군요. 이혼 소송 취하하고 300억 포기하면 이 진단서는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녹음이 끝나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믿지 않아요. 윤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이라면 린 회장님이 당신에게 숨겼을 리가 없습니다. 강민준이 병원 내부 인력을 매수해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확인이 필요해요. 1시간 후 아버지의 제주도 지인을 통해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실제로 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다. 민준의 손에 있는 보고서는 명백한 위조였다. 이런 개자식. 나는 화가 나 온몸이 떨렸다. 가만두지 않겠어. 진정해요. 윤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지금 이걸 터트리는 건 최선이 아니에요. 역이용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속삭인 계획을 들으며 내 눈은 점점 커졌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약속대로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다. 지우야, 생각해봤어? 나는 고통스러운 척 고개를 숙였다. 그 진단서 진짜예요? 진짜야.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이런 방식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가 너무 몰리셔서. 지우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린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예전처럼요? 당신 어머니한테 뺨 맞고 당신들 현금 인출기 노릇하던 그때처럼요? 나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강민준 씨,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가 내민 서류에는 차용금 포기와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명하기 직전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의료기록 위조가 무슨 죄인지는 알아요?
민준이 움찔했다. 뭐라고? 나는 가방에서 녹음펜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젯밤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오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너, 날 갖고 놀았어? 피차일반이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강민준 씨 기회는 줬어요.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그가 벌떡 일어나자 의자가 나뒹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서지우, 날 궁지로 몰지 마. 궁지로 몰면 어쩔 건데요?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윤태준이 어느새 나타나 나와 민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민준은 나를 보고 다시 윤태준을 보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알겠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 이혼하려 했던 거군. 더 큰 물줄을 잡았구나. 윤 대표님, 당신은 알아요? 이 여자가 침대에서는 송장 같은 거.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윤태준의 주먹이 민준의 얼굴에 날아갔다. 그 주먹은 여성을 존중하라고 가르쳐주는 거다. 민준은 얼굴을 감싸쥐고 비틀거리며 카페를 뛰쳐나갔다. 너희들 두고 봐. 제8장 최후의 발악. 그날 오후 인터넷에 갑자기 사진 몇 장이 퍼졌다. 나와 윤태준이 계약식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마치 포옹하는 것처럼 보였고 함께 차를 탄 사진에는 재벌가 며느리, 불륜 현장 포착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붙어 있었다. 심지어 위조된 호텔 투숙 기록까지 나돌았다. 최수연은 즉시 언론사에 연락해 해명했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더 최악인 것은 강씨 집안이 이 기회에 내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하는 새로운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파렴치한 놈들. 최수연이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다. 나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사진 감정은 가능해?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려. 문제는 여론이 이미 형성돼서 너와 린 그룹에 모두 불리하다는 거야. 그때 윤태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방금 법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씨 집안은 그 가짜 사진들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모해서 KM그룹의 자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태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박미자 여사가 린그룹의 소액주주 몇 명과 접촉해 지분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고 회사 주가가 흔들리는 틈을 타 린그룹의 경영권까지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다. 즉시 반격해야 해요. 나는 일어섰다. 수연아, 기자회견 준비해. 윤 대표님,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강씨 집안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봐 주세요. 윤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 비서는 믿을 만합니까? 나는 움찔했다. 제 비서요? 아버지 때부터 5년을 같이 일한 사람인데 방금 그가 복도에서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강 대표님, 사진 같은 단어를 언급하더군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최근 며칠간 비서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렸다. 자꾸만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고 내 일정에 유독 관심을 보였던 것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일단 모른 척하세요. 윤태준이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역이용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사무실에서 야근하며 위조된 기밀 문서를 책상 위에 실수로 남겨두고 퇴근하는 척했다. 그리고 옆방에 숨어 CCTV를 통해 내 비서가 몰래 들어와 휴대폰으로 문서를 촬영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 10분 후 윤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가 강민준에게 전송했습니다. 지금 덫을 거둘까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아니요, 조금 더. 대열을 낚으려면 미끼를 길게 늘어뜨려야죠. 그 순간 나는 비즈니스는 전쟁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나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제구장, 파멸의 전주곡, 이사님 KM그룹의 김 실장님이 1번 라인으로 급한 용무가 있다고 전화하셨습니다. 내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가 문서를 훔쳐 찍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는 그의 연기력에 감탄했을 것이다. 연결해요.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르며 맞은편에 앉은 윤태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사님, 김 실장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다. 큰일 났습니다. 강 대표와 박 여사가 방금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사 핵심 자산을 페이퍼 컴퍼니에 헐값으로 넘기는 계약입니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언제요? 방금요. 그들은 제가 사무실에 없는 줄 알았지만 저는 모든 과정을 엿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빠르게 말했다. 그 페이퍼 컴퍼니 이름은 신영투자이고 등록지는 케이맨 제도입니다. 실소유주는 박미자 여사 자신이고요. 윤태주는 노트북으로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고 등록일은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왜 이걸 제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신중하게 묻자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사님, 저는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너무 지나칩니다. 이건 명백한 자산 빼돌리기, 불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와 윤태주는 서로를 쳐다봤다. 강씨 모자가 마침내 막다른 길에 몰려 최후의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걸려들었군요. 윤태준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가짜 문서가 효과가 있었어요. 어제 내가 비서를 통해 유출시킨 것은 KM그룹의 핵심 자산을 린그룹에 편입시켜 부채를 상계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위조된 내부 보고서였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자산을 먼저 빼돌리려 한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물었다. 즉시 법원에 신고. 윤태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아니, 조금 더 기다립시다. 그들이 연극을 완벽하게 끝내도록 해서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그 역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아버지의 주치의는 오늘 아침 검사 결과간 기능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뜻밖의 민중과 마주쳤다. 그는 아버지 병실 밖에서 한 의사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움찔하더니 곧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지우야, 우연이네. 여기서 뭐해요? 내가 경계하며 묻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아버님 편찮으시다는 얘기 듣고 와봤지.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아, 저분은 이 선생이라고 내 친구야. 아버님 특별히 잘 봐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그 의사가 서둘러 자리를 뜨는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강민준 씨, 나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의료 기록 위조하고 회사 자산 빼돌리고 정말 법이 무섭지 않아요?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너 무슨 소리야. 신영투자, 케이맨 제도.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더 말해줄까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갑자기 내 손목을 낚아챘다. 지우야, 내 말 좀 들어봐. 그 손 놔. 윤태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민준은 윤태준을 보고 다시 나를 보더니 갑자기 차갑게 웃었다. 좋아, 둘이 아주 작당을 했구나. 어디 두고 보자. 아버지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그는 윤태준을 보며 물었다. 알아낸 건 있나? 나는 그제야 윤태준이 아버지를 도와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윤태준은 강씨 집안의 자산 빼돌리기 증거를 간략히 보고했다. 아버지는 보고를 듣고 냉소했다. 박미자는 여전하군. 예전에 자기 전 남편 회사도 저렇게 거덜냈지. 전 남편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민준 씨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표면상으로는 그렇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는 박미자한테 화병으로 죽은 거야. 그녀가 회사 자산을 빼돌려서 남편이 충격으로 심근경색이 왔지. 당시에는 업계에서 꽤 시끄러웠지만 그녀가 돈으로 다 막았어. 나는 벼락을 맞은 듯 했다. 어쩐지 시어머니가 심근경색에 유독 민감하다 했더니 병원에서 나올 때 윤태준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극도로 심각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주택 앞에 섰다. 안경 쓴 젊은 남자가 우리를 컴퓨터 앞으로 안내했다. 강민주는 자산 빼돌리기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혐의도 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젊은 남자가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병원 쪽은 준비됐어? 반드시 그린 영감탱이 자연사처럼 보이게 처리해야 해. 예전에 민준이 아빠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윤태준이 나를 부축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진정해요. 아직 실행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재산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해치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법원은 긴급 금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장면은 공항에서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케이맨 제도로 도피하려다 경제범죄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지는 강씨 집안의 추문으로 도배되었다. 오후 최수연의 기자회견에서 강씨 집안의 자산 빼돌리기 증거, 의료기록 위조 사실, 그리고 그 끔찍한 살인교사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와 윤태준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이미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뉴스를 보신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씀하셨다. 지우야, 일이 너무 커졌다. 박미자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야. 반드시 반격해 올 거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우리에겐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그때 윤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복도에 나가 통화를 하고 돌아오더니 극도로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강민준이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합니다. 제10장 벼랑 끝의 쇼.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동시에 경악했다. 경찰과 소방관이 이미 출동했습니다. 윤태준이 빠르게 말했다.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어요.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한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예상대로 여러 플랫폼에서 재벌 2세 투신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었다. 화면 속 민주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옥상 난간에 서서 내가 바람을 피우고 외부 세력과 결탁해 가산을 탕진했으며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다. 댓글창은 혼돈 그 자체였다. 제가 가볼게요. 나는 일어섰다. 위험해. 아버지와 윤태준이 동시에 외쳤다. 제가 가지 않으면 그가 정말 뛰어내릴지도 몰라요. 그럼 전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될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를 내려오게 할 방법이 있어요. 옥상 입구에서 경찰이 나를 막았다. 서지우 씨, 용의자의 감정이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확성기 하나만 주세요. 나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확성기로 민준을 향해 외쳤다. 강민준 씨, 나왔어요. 할 얘기 있으면 내려와서 해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요. 그는 나를 보자 감정이 더욱 격해졌다. 지우야, 드디어 왔구나.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선 내려와요. 우리 차분히 얘기해요. 싫어. 당신이 재결합하겠다고 약속하면 내려갈 거야. 그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뛰어내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걸 알게 할 거야. 나는 그 순간 그의 진면목을 똑똑히 보았다. 죽는 순간까지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인간. 나는 심호흡을 하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강민준 씨, 신용투자 계좌가 동결된 건 알아요? 나는 냉정하게 물었다. 당신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까지 포함해서요. 그가 움찔했다. 너,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모든 돈을 자기 명의로 옮겼어요. 당신한테는 한 푼도 남겨두지 않았다고요. 못 믿겠으면
지금 휴대폰으로 확인해봐요. 민주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불가능해, 엄마가. 그건 우리 둘 돈이라고 했는데 당신을 속인 거예요. 나는 승기를 잡고 몰아붙였다. 이제 그분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분을 위해 희생할 건가요? 민준의 표정은 광기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옥상 난간에서 물러섰고 그 순간 경찰이 그를 낚아챘다. 위기는 해제되었다. 나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돌아섰다. 윤태준이 계단 입구에서 나를 보며 찬사가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 간단한 행동에 나는 코끝이 찡해졌다. 그날 밤 경찰은 박미자 여사를 경제범죄 및 살인교사 혐의로 정식 체포했다. 제11장 마지막 통화. 오래간만에 돌아온 집에서 나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며칠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씻어내려 했다. 잠옷을 입고 나왔을 때 윤태준이 아직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직 안 갔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유독 심각했다. 3년 전 일에 대해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문 열어줄까요? 윤태준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둬요. 곧 경비원이 처리할 거예요. 초인종은 한참 울리다 멈췄다. 윤태준은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다.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얘기하죠. 푹 쉬어요. 윤태준을 보낸 후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과 한 달 만에 내 삶은 천지개벽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니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화 있었다. 그는 옥상 소동 이후 딴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매일 사과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조건 없이 이혼해주겠다고까지 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태도는 나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계셨다. 지우야, 이것 좀 보거라. 아버지가 내민 것은 윤태준이 어젯밤 언급했던 3년 전 일에 대한 조사보고서였다. 첫 장을 펼치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나와 민준이 만나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3년 전 민준은 교통사고에 연루되었고 피해자는 한 여대생이었다.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상한 점은 사고 발생 후 강씨 집안이 피해자 가족과 신속하게 개인적으로 합의했고 모든 기록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사진 한 장을 더 건네셨다. 사진 속에는 맑은 눈의 소녀가 대학 정문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이목구비는 나와 70%는 닮아 있었다. 피해자 양설이다. 윤태준 대표의 동생이지.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윤 대표님 동생이요? 지우야, 나는 너와 민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다. 아버지의 말씀이 얼음물처럼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강씨 집안이 의도적으로 너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커.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겨우 테이블을 붙잡고 섰다. 만약 아버지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로맨틱하다고 믿었던 첫 만남, 달콤했던 연애, 그리고 결혼 전체가 잘 짜인 사기극일 수 있었다. 윤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걸 알았어요? 사고 직후부터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지.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폭행당한 그날 우연히 뉴스에서 내 사진을 보고 자기 동생과 너무 닮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순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윤태준이 내게 접근하고 나를 도운 모든 이유가 나는 감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제12장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사계절 호텔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해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처리 완료, 모든 백업 파일 삭제, 그의 컴퓨터와 클라우드 모두 깨끗함. 나는 긴 한숨을 내쉬고 옷깃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매만진 뒤 2808호의 문을 두드렸다.
민주는 목욕 가운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지우야, 올 줄 알았어. 사진은요? 내가 차갑게 물었다. 뭘 그렇게 서둘러. 그가 웃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우선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나. 나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강민준 씨, 역겹게 굴지 말고 사진이랑 원본 필름 내놔요.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그가 비웃었다. 잊지 마. 그 사진들 속에는 너도 있다는 걸. 나는 방 안의 노트북으로 직행했다. 이거 말인가요? 민준이 황급히 나를 막아섰다. 만지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폴더를 열자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내 파일들이 삭제됐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 모든 백업 파일까지 전부. 민준이 획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이 쌍년이. 그가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는 순간 나는 이미 준비한 대로 뒷걸음질 치며 휴대폰의 긴급 신고 버튼을 눌렀다. 소용없어요. 강민준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나는 옷깃을 가리켰다.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어요. 당신의 협박과 불법 촬영 인정 발언까지 전부. 민준의 얼굴이 뒤틀렸다. 그가 갑자기 침대 머리맡으로 달려가더니 작은 과도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럼 같이 죽는 거야. 그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너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없어. 그 천준이파의 순간 방문이 거세게 걷어차이며 열렸다. 윤태준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뛰어들어왔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자 갑자기 창문으로 달려갔다. 막아. 윤태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민주는 창틀에 올라서서 나를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절망이 가득했다. 서지우,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그는 몸을 던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귓가에는 내 격렬한 심장 소리만 들렸다. 윤태준이 나를 확 끌어안아 내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나는 창밖으로 민준의 몸이 끊어진 연처럼 추락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다. 호텔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윤태준은 내내 곁을 지켰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풀려날 수 있었다. 내가 호텔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경찰서를 나서며 나는 마침내 물었다. 윤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양설 씨가 알려줬어요. 당신이 위험할까봐 걱정하더군요. 지우 씨, 너무 무모했어요. 밤바람이 나의 마지막 강인함을 흩어놓았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윤태준은 조용히 나를 품에 안았고 내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끝났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그렇다. 끝났다. 민준의 죽음으로 이 막장 드라마는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떤 상처는 평생을 가야 아물지도 모른다는 것을.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1년 후 복합문화공간 디자이너 인큐베이팅 플랫폼 개관 1주년 기념식에서 나는 무대 위에 서서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을 바라보았다. 감회가 새로웠다. 1년 전 우리는 꿈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행사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이 플랫폼이 배출한 일기 디자이너 중 3명이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면은 더없이 평온했다. 지난 1년간 나는 실패한 재벌가 며느리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주성 캐피탈의 지원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윤태준 대표님의 해안과 신뢰가 없었다면 이 플랫폼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시선은 앞줄의 윤태준에게 향했다. 그는 내 시선을 느끼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찬사가 가득했다. 기념식이 끝나고 이어진 파티.
한 직원이 내게 조용히 쪽지 하나를 건넸다. 옥상에서 티. 옥상에서 윤태주는 샴페인 2잔을 들고 나를 맞았다. 축하해. 행사 아주 성공적이었어. 갑자기 왜 여기로 불렀어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지우 씨,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난 1년간 나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나에게 기회를 주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나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를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반지가 아닌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제주도에 사둔 집 열쇠예요. 그의 눈에 다정한 미소가 어렸다. 당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을게요. 이 열쇠는 언제든 유효해요. 당신이 쉬고 싶을 때 혹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때 나는 열쇠를 받았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대신 당신 마음을 말해줘요. 당신 마음 속에 내가 있나요? 나는 내 인생을 바꾼 이 남자를 바라보며 마침내 내 마음을 깨달았다. 네,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항상 있었어요. 윤태준의 눈이 순간 환하게 빛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허리를 감쌌다. 나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키스는 약속처럼 다정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1년만 시간을 줘요. 제 디자인 컬렉션을 완성해서 진짜 디자이너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할래요. 윤태준의 미소가 더욱 환해졌다. 2년도 좋아요. 내 인내심은 충분하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어느새 깍지 낀 두 손. 멀리 서울의 야경이 마치 지상에 내려온 무수한 별들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나와 윤태주는 이 광활한 인파 속에서 마침내 서로를 찾아냈다. 2년 후 우리의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윤세봄. 새로운 봄처럼 늘 희망차게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이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 나는 비로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가끔 깊은 밤 나는 그 어두웠던 결혼 생활을 떠올린다. 원망은 없다. 오직 감사함 뿐이다.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그 시간들에 감사한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한다. 무슨 생각해? 윤태준이 등 뒤에서 나를 안으며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아기 침대에서 잠든 딸을 바라봤다. 운명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그가 내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응, 정말 신기해.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